네, 리튬 2차 전지의 구성 요소의 그인 전해질의 요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요구 특성이 필요한데요. 5가지의 요구 특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높은 이온 전도도, 높은 화학적 정기화학적 안정성, 그 넓은 온도 변이, 범위, 우수한 안정성, 저렴한 가격, 요 5가지가 그 요구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높은 이온 전도도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해질 특성 면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온 전도도 면이 있겠습니다.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당연하죠. 그 높은 이온 전도도가 당연히 바람직하며, 얘네들이 그 전기 충방전 할 경우에 빠른 속도로 전기 충방전 할 경우에 당연히 그 높은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높은 이온 전도도를 그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염과 용매의 종류와 함량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온 전도도가 얼마큼 필요하냐라고 할 때 뭐 이게 꼭 그 뭐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치 자체가 한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 그 액상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고요. 얘네가 25도씨에서 10의 그러니까 1 지멘스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지멘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면은 뭐 높구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1 지멘스 이상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은 화학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높은 화학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음극과 환원 및 양극과 산화 반응을 고려를 할 때 얘네가 그에 상응하는 전위 영역에서 안정성 및 부반응을 방지하는 것이 그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을 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안정성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그 각종 그 금속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화학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그 금속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죠. 금속이라고 하면은 뭐 리튬 금속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극 물질로서도 금속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커런트 콜렉터라고 해서요. 커런트 콜렉터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금속 커런트 콜렉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사용하는 보통 물질들이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을 할 경우에 얘네들이 그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을 할 경우에 얘네들이 그 금속의 특징을 띠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위에 우리가 전극을 쌌습니다. 금속 위에 전극,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그 구리나 알루미늄이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우리가 전극 물질 요렇게 쌓게 되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금속이나 알루미늄 쪽으로 얘네가 그 이동을 하게 되죠. 얘네가 그 일렉트롤라이트 이동을 하게 돼서 일렉트롤라이트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얘네가 그 이동을 할 경우에 그 표면에 여기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침투를 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 사실 전극 물질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침투를 하다 보면 끝까지 가게 되죠. 그게 그렇게 해서 닿게 되는 게
구리와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 구리와 그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과 일렉트롤라이트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쌓여 있는 전극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부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부반응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화학적인 안정성도 필요한데 전기화학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금속과 고분자에 해당하는 화학적인 안정성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질의 경우에는 전기화학적인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넓은 온도 범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다음 군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한 온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서 다 작동을 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가 나사에서인 마이너스 80도, 그 다음에 군용인 여기에서 마이너스 50도에서부터 80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인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 이 정도에서 다 얘네들이 작동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넓은 온도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요구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낮은 어는 점, 높은 끓는 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거동이라고 해서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인 안정성 저하 및 이온 전도도가 증가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액체 전해질,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액체 전해질이니까 액체 전해질의 요구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수한 안정성, 당연히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 주변에서는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거의 우리가 매일 몸에 지니다시피 하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만약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안전성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은 유기용매,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는 유기용매, 그 다음에 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가연성 유기용매의 전해질이 전기 단락이라든지 고온 가열할 때 연소 인화 폭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난연성, 불연성 전해질 재료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전해질이 결국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얘네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단락이라든지 아니면 고온 가열을 할 경우에 얘네가 발화, 인화를 할 경우에 폭발 또는 연소가 발생을 하여서 안전성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피해가 끝인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작은 피해는 아니지만은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거의 폭탄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안전성이 전해질에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우리가 상용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를 위해선 적정한 가격, 그 다음에 또는 환경 친화적인 물질을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해질의 경우에는 어떠한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해질의 구성 물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
염, 용매, 첨가지 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염의 경우에는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가 되고 이동 통로로서 유기용매에 쉽게 용해되거나 이온으로 해리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LiPF6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물질도 사용을 하죠. 방금 이야기한 게 LiPF6인데 얘네들은 ECDEC라고 하는 유기용매에 녹아서 사용이 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 고분자 전해질이다라고 한 PEO 같은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에는 LiPF4를 기반으로 한 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온성 액체 이런 경우에는 LiTFSI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어떠한 전해질이든지 사용이 되는데 그 전해질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기용매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의 경우에는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로서 그 유기용매에 쉽게 용해되고 유기용매에 쉽게 용해되고 이온으로 해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높은 이온 이동도를 가지고 있고 용해도 우수한 화학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당연히 이온 이동도도 높아야 되고 용해도도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화학적 안전성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만약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큰 안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염이 있는데 얘네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대부분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반응성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가연성인 전해질이 다시 또 이제 폭발하거나 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염들은 우수한 화학적인 안정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러한 우수한 화학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매, 솔벤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염을 용해해서 리튬 이온의 원활한 이온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틸렌 카보네이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용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전상수가 높다. 자, 그래서 점도는 낮고 유전상수가 높고 그래서 이온 화합물을 분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활한 리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고유전상수와 저점도도가 용매가 가져야 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두 개를 조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유전상수가 높을 경우에는 점도가 예를 들어서 고유전상수와 저점도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 고유전상수와 고점도를 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가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이온 전도도와 그다음 용매의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전상수와 저점도 그리고 환형을 가지는 이러한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좀 잘못됐구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고유전상수와 저점도인데 고점도일 경우랑 고유전상수일 경우에 점도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섞어준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고유전상수와 저점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이제 섞어주게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고유전상수와 저점도의 환형 구조와 그 다음에 저점도의 사슬형 구조 얘네를
같이 이제 섞어 가지고 우리가 그 높은 이온 전도도를 구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ECDM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매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그 당연히 화학 반응성이 낮아야 되고 용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학 반응성이 낮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그 양극, 음극, 물, 용매와의 반응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고반응성 리튬과 물이 반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우려하는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리튬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데 물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매도 당연히 그 이러한 다른 용매가 가져야 하는 뭐 고유전상수와 그다음 저점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야겠지만은 얘가 낮은 그 화학 반응성도 함께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첨가제의 경우에 얘네들이 그 수명, 출력 등 셀 특성 개선을 위해서 첨가를 하는데 이 첨가제의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의 원활한 이용과 배터리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첨가제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 염, 용매, 첨가제 요 세 개를 집어넣었는데 그 각각의 역할이 이제 있죠. 염의 역할은 그 리튬 이온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고요. 용매의 역할은 이 리튬 염을 용해해서 리튬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첨가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수명, 출력 등 셀 특성을 개선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양극이나 음극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리튬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하고 배터리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생겼겠죠. 양극, 음극의 보호막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게 그 여러분의 궁금증이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양극과 음극이 보호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SEI 레이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얘네가 과반응 또는 부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표면에 적당한 보호막을 형성을 해야지 보호막을 형성을 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보호막은 보호막이고 이온 이동은 이온 이동이에요. 즉 뭐냐면은 첨가제를 통해서 양극과 음극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을 하는데 이 보호막은 그 전극과 그 일렉트롤라이트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게 위한 보호막이지 이 보호막을 형성을 했다고 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방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호막을 형성을 할 때는 당연히 이온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보호막을 이렇게 뚫고 이온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전극 물질과 그 일렉트롤라이트의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얘네가 굉장히 많은 디컴포지션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반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막을 만드는 거지 이거가 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첨가제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약간의 물리적인 배려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리튬의 원활한 이동과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게 액상 타입의 전해질이라고 했는데 이 액상 타입의 전해질에서 주로 어떠한 염, 용매, 첨가제를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리튬 PF4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BF4 요런 것도 있고 뭐 리밥 그 다음에 요런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솔트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 또는 그 시스템에 맞게 이 염을 선택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용매가 있는데 용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매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EC, 그다음 PC, DMC, DEC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EC 그 각각이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도, 그다음 유전상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점도 유전상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전압을 이제 바꿔가면서 얘네가 가장 그 전압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왜냐면 안 그러면 얘네가 디컴포지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 전기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안정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그러한 용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리튬 이온의 이동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애들을 우리가 용매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첨가제의 역할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보통 첨가제를 맨 처음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는 용매와 염만으로 이제 주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 부반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지 하는 와중에서 첨가제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첨가제를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이제 첨가제를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된 첨가제가 크게 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비닐랭 카보네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플로로 에틸랭 카보네이트라서 FEC가 있고 VC가 있어요. 그래서 VC, FEC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첨가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애들의 경우에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일렉트롤라이트를 바꾸든지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맞는 첨가제가 여기에 그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해져 있는 쓰여져 있는 용매 이외에도 다른 용매도 있고 첨가제도 있는데, 그 여기서 있는 것은 우리가 티피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 용매 첨가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만약 새로운 종류의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전극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용매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물질에 맞는 용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극 물질에 맞는 용매들이 있는데, 그 용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 효율도 잘 나오고 워킹도 잘하는데, 똑같은 그 물질이라 하더라도 용매 하나만 바꿔도 그 전해질 하나만 바꿔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 시스템은 요 용매, 요 첨가제, 요 그 솔트를 이용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용매 중에 유기용매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용매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클릭 카보네이트, 둘 다 이제 카보네이트계. 크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전해질은 용매 중에 두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카보네이트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서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서 계열은 그 안에 이서가 있는 애들이고, 카보네이트 계열은 말 그대로 이제 카보네이트가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여기에 이제 카보네이트가 다 들어있으니까, 카보네이트가 다 이제 들어있는 애들이 카보네이트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보네이트 계열은 사이클릭 카보네이트라는 애들이 하나 있고 체인 카보네이트라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PC랑 EC가 있고, 체인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DMC, EMC, DEC 이러한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C랑 EC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긴 애들이고, 자, 분자량을 보면은 얘네들이 한 100에서 90 사이를 이루고 있고요. 다른 체인 카보네이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분자량이 사실 너무 커질 경우에는 얘네들이 사실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분자량이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어서, 그 점도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저점도를 주로 가지죠. 저점도.
자, 여기서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그 밀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밀도는 여기 보면은 그 우선은 분자량을 보면은 90에서 한 100 사이에 얘네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분자량은 90에서 100 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밀도를 보면은 밀도는 지금 0.975니까 거의 한 1이죠. 1에서 한 1.3 사이, 1에서 1.3 사이를 얘네들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유전상수를 보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유전상수가 좀 높은 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유전상수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체인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유전상수가 좀 낮은 축에 속하죠. 여기 보면 3.1, 3.0, 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전상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전상수가 차이가 나고, 또 다른 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점도 보면은 얘네가 2.5, 그 다음에 1.9 정도가 되는데, 여기선 점도가 되게 낮죠. 0.59, 0.65, 0.75.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점도랑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점도와 유전상수는 나름 이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점도일 경우에 얘네들이 보통 고점도일 경우에는 유전상수가 높다. 고유전상수. 그 다음에 저점도일 경우에는 저유전상수.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뭐가 틀렸냐고 하면은 여기에 틀렸죠. 지금 고유점 상수의 경우엔 고점도고, 저유전 저유전 상수일 경우엔 저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용매가 가지는 특징이 고유전 상수, 그 다음에 고점도, 그 다음에 저유전 상수, 저점도예요. 자, 용매의 경우에는 고유전상수, 고점도, 저유전상수, 저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으면은 고유전상수와 저점도 요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유전상수는 고점도가 필요하고 저유전상수는 저점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A 그 솔벤트와 B 솔벤트를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해서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A 솔벤트와 B 솔벤트를 더해서 우리가 고유전상수와 저점도를 우리가 적절히 구현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일렉트로라이트 시스템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우리가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와 체인 카보네이트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가 사이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밀도가 비교적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유전상수도 조금 높은 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도 높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릭 애들의 경우의 특징은 점도도 높고 유전상수도 높고 밀도도 높은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제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유전상수도 비교적 그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점도의 경우도 보면은 얘네들이 비교적 그 사이클릭 카보네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사이클릭 카보네이트가 2.5, 한 1.9 해서 2에서 2.5 사이다라고 한다면은 체인 카보네이트는 그 얘네가 체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점도가 한 0.5에서 0.7 사이, 0.5에서 0.7 사이로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저점도 고유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고점도 고유전 상수가 사이클릭 카보네이트고 저점도 저유전 상수가 체인 카보네이트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섞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EC 그 다음에 DMC 또는 DE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PC 플러스 EC 하는 경우는 없고 PC 플러스 뭐 DEC 또는 뭐 DM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제 걔네들의 특징 다 나타나 있어요. 얘네들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끓는 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비교적 이제 밀도도 높고 유전 상수도 높은 애들이 끓는 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42, 248 이런 식으로 대부분 끓는 점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점도인 애들은 끓는 점도 비교적 낮습니다. 90에서 한 120 사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온도 윈도우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했잖아요. 고온은 고온대로 높고 그 저온은 저온대로 낮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사이클릭 카보네이트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이클릭과 체인을 같이 쓰는 게 좋겠다. 특별히 이제 그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굉장히 그 지금 PC 같은 경우 녹는 점은 엄청 낮고 그 끓는 점은 엄청 높으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특성이 좋은 애들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녹는 점은 굉장히 낮으면서 끓는 점은 높은, 그러니까 용매의 범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인 거죠.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다른 녹는 점이 비교적 높은 애들 뭐 4.6 이런 애들과 같이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게다가 이제 점도도 서로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유전 상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첨가제에 대해서 한번 리튬염과 첨가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튬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총 여기 5가지의 리튬염을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뭐 리튬 PF6, 그다음 리튬 BF4, 그다음에 리튬 ASF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리튬염을 여기다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녹는 점과 분해 온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몇 도부터 분해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리튬 PF6는 비교적 낮은 분해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녹는 점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자량은 한 150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ECDMC 시스템에서 리튬 PF6는 굉장히 이온 전도도가 높고 PC의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5.8 정도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ECDMC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LiPF6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ECDMC를 사용을 해서 10.7 정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의 경우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녹는 점과 그 다음에 이온 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케바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런 애들이에요. 리튬 ASF6, 그 다음에 리튬 LiO4 이런 애들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특징이 뭐냐? 이온 전도도가 비교적 높은 애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리튬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일렉트롤라이트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애를 고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비중이 이런 이온 전도도가 높은 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첨가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뤘어요. 여기서 비닐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바이페닐, 그 다음에 FEC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첨가제를 다뤘는데, 첨가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시티브한 게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되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VC, FEC를 사용한 애들이랑 사용하지 않은 애들이랑 특별히 이제 충만전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거의 디폴트로 이런 첨가제를 용매와 염 시스템에, 원래는 이제 염과 용매가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첨가제는 조연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에는 첨가제가 물론 용매와 염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연적인 역할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첨가제가 안정적인 배터리 운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히 전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